자, 61번 보겠습니다. 전세권, 중요한 권리죠. 전세권도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전전세가 1번에 나왔습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새롭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전전세였어요.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인, 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원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전전세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원전세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자,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다른 것은 다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죠. 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죠. 2번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아니라. 3번은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취입됐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4번 전세권자와 같은 용익물권자는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도 용익물권자가 지출해야 돼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5번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요건이 두 가지였었어요.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전세권도 소멸하고, 두 번째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고 있고 전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전전세권자는 목적물 경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62번에 유치권. 유치권은 1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를 하든 점유를 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든 유치권은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그 뒤에 채권이 성립했다. 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반보가 아니라 담보입니다.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그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권자 스스로 직접 점유해도 되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된다 그랬어요. 다만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럴 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원칙이라 했어요.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가 만약에 유치물의 필요비나 유익비를 유치했다면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도 또다시 유치권이 인정된다 했어요. 그런데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해야 될 사람이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건 상환기간을 유예받았다는 거예요. 유익비를 돌려주는 기간을 유예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인정됐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지금 행사하지 마라. 요때 행사해라. 요때까지.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는 건 유익비를 상환하는 상환기간을 유예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건물을 신축. 법정지상권이나 일괄경매 문제가 나오겠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저당권 설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어요. 기본이 이거죠.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 안 된다.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을은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다. 다만 일괄경매하려면 이 건물이 갑소유여야 한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기억.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A로 바뀌어버렸어요. 따라서 일괄 경매할 수 없다죠. 건물이 갑소유일 때 일괄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X.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법정상권 따위는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니은 X. 디귿 저당권 설정 뒤에 X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역시 관습상 법정상권 따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있었어야 관습상 법정상권 따위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디귿 5. 리얼 저당권 설정 뒤에 D가 토지를 매수 취득했어. D. 뭐예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보호장치가 있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경락인이 될 수 있다.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다.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최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5번 틀렸지요? 리을 틀렸지요? 을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인 D는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라고 해야죠. 옳은 것은 디귿 4번 하나입니다. 64번 근저당권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일까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랬죠. 따라서 근저당권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최고액의 뜻하고요.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죠. 채권 최고액. 또 하나가 결산기 도래 전, 즉 채무 확정이 중요하다 그랬고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존속기간 바꿀 수 있고 결산기 바꿀 수 있고 채권 최고액 바꿀 수 있고 채무자 바꿀 수 있고 채무 바꿀 수 있고 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최고액 같은 등기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 등기까지 해야 한다. 또 하나가 변경 전 채무나 변경 전 채무자의 채무는 더 이상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지연배상 전부 담보된다 그랬고요. 2번. 당연히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죠.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4번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언제 확정돼요? 경락되고 완납시. 5번은 최고액을 초과해요. 최고액을 초과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라면 변제하고 구상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취득자가 아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것은 1번. 65번 계약에서의 청약과 승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벌써 틀렸어요.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527조. 2번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꼭 특정인에게만 하는 건 아니다.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그랬었죠? 3번은 111조 2항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번 효력 상실한다. X. 4번은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발신주의. 다 틀렸죠. 옳은 거 하나 남았네요.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채권 양수인. 조심하자 그랬어요. 채권 양수한 사람, 채권을 압류한 사람,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주둥이 터져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5번. 66번 설마 이거 틀린 건 없겠죠. 5번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상 14개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광고계약만 유물계약이고 나머지는 깡그리 낙성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교환계약 낙성입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답은 3번.
67번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1번요. 이것도 제가 동시이행 항변권 말씀드릴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성 채무가 생겨야 되는데 이 양 채무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채무가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 채무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요 상실하지 않는 게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를 인수하거나 또 하나가 1번 지문.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소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상계. 상계가 아니라 경계. 경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1번 틀렸죠. 2번 임대차 종료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목적물을 계속해서 적법 점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점유는 불법행위가 아니지요.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지요. 사용수익까지 했다면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으나 항변권의 터잡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따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항변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얘가 항변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변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항변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만약에 항변권을 주장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유치권하고 똑같았죠. 항변권을 주장해서 법원이 받아들였다. 유치권을 주장해서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랬습니다. 상환급부 판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네요. 줄줄이 다 틀렸으니까 하나 남았네요. 5번. 자, 선이행 의무자의 경우에는 항변권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2개가 있었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이거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을 나는 쌍방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 이행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개 불안의 항변권과 5번 2개. 답은 5번.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징글징글하지요.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거기에다가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까지 했어. 권리까지 생겼어요. 이때 1번.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2번. 각과 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때 얘 보호되는 제3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병의 권리 소멸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병이 돈 내놔 그랬어. 근데 얘가 아직 갑으로부터 물건을 못 받았어. 이때 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나 아직 갑으로부터 물건 못 받았다. 따라서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보상관계잖아요. 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갑이 이렇게 물건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관계 문제가 생겼으니까 을은 병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병의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병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4번도 옳은 지문이죠.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어. 근데 무효야. 이때 을이 병에게 준 돈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은 이 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꼭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오는 지문도 꼭 나옵니다라고 했던 지문들만 골라 나왔어요. 올해는 아주. 예,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계약이 합의 해제. 합의 해제의 경우는 해제와 다르다 그랬죠. 따라서 대금 이자 지급 의무 없다 그랬어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돈을 돌려주는 사람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그랬어요.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되었을 때는. 그러나 합의 해제는 일방적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같은 거 없고 이자 가산 의무 같은 거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번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해제권자가 여럿 있거나 상대방이 여럿 있을 때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행사라. 3번 원상회복 동시인관계. 그랬죠? 4번 성징이 아니고요. 성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정기행위. 정기행위. 근데 이걸 이행지체를 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제권이 생길 뿐. 뭐가 생길 뿐? 해제권이 생길 뿐 해제 의사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처럼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을 때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어요. 해제권이 생기고 해제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동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즉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해제 효과가 생깁니다. 조심하시자 그랬어요. 정기행위에 대해서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계약이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권이 생긴다. 따라서 이 해제권을 행사해야 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은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양수인 또 나왔네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문이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올릴 때는 오타가 다 없는 제대로 된 지문이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5번은 침해되는 제3자 아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틀린 것은 4번.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4번 보세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못한다 그랬어요. 이때 이행 착수 안에서 조심하셔야 될 판례가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받는 거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행 착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행 착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니까 양당사자에게 계약금 해제가 있는 상태 계약금 해제권이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있어. 그래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지. 71번. 역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너무나도 쉽죠. 2번 보세요. 아까 앞에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지상권 양도가 뭐예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야죠. 2번 틀렸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5번 같은 거 뭐예요? 예약관계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라. 왜? 형성권은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몇 년?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년 내 행사하라.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2번. 자, 72번. 임차인의 권리. 72번. 임차인의 권리. 옳은 것을 골라라. 1. 자,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하실 게 뭐였어요? 필요비는 지출은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따라서 1번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익비.
필요비는 지출이 즉시. 그 다음에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부속한 물건.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한 언제 해요? 임대차 종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외우시자 그랬었어요, 제가. 종료한테. 따라서 종료 전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 못합니다. 2번 X. 3번은 우리 민법 622조 대항력.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설령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 조문 그대로 3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4번은 지상권과 똑같이 토지 임차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고 건물이 남아있어.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 근데 거절당했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따라서 갱신 청구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된다. 자,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635조가 적용돼요. 각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639조 법정갱신되었을 때 효과 63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X 틀린 거 3번. 옳은 거 3번. 73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갑을 사이에 임대차가 있었고요. 을병 사이에 전대차가 있었는데 갑이 동의를 했네. 이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에 관해서 올해 제가 적법전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적법전대 법률관계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왔죠, 적법전대. 기업 각간의 합의로 자 적법전대 조심하실 거 갑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권 보호장치 기업 옳은 지문. 니은 전대차 정조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매수 청구. 자 적법 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죠. 갑으로부터 매수. 갑으로부터 매수. 그 다음에 갑의 동의 받아서 부속. 세 번째가 갑의 동의를 받아서 을로부터 매수.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은에 뭐라고 있어요? 을의 동의여다 부속. 틀렸죠. 안 돼요. 적법전차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긴 있는데 그때 부속물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갑에 동의하다 부속한 거 동의받아 갑에 동의받아 을로부터 매수한 거 요 세 가지만 따라서 을에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이건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X.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끝났어요. 병이 건물을 직접 갑에게 명도해서 병이 직접 갑에게 건물을 명도했다면 병의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디귿 X. 리얼 을의 차임이 2기에 달해요. 자 원래 갑이 적법전대타에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해야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게 있었죠. 뭐 을의 2기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을의 2기 연체를 이유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굳이 적법전차인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 옳은 건 2번 기억 리을. 74번 자 담보책임. 자 우리 외웠던 게 쫙 나오겠죠. 1. 타인권리매도. 이 타인권리매도 나오면 전부 타인권리라 그랬어요. 선해 손악해. 선의 해제 악의 해제. 선해 손악해. 선의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라면 해제권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번은 저당권이 행사가 됐어요.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출지액 상환 청구이라는 것도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3번 자 전부 타인 권리 아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은 실외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이다. 실외이익 배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나오죠.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이행이익 배상.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렇게 말을 하죠.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됐다. 계약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매수인은 목적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럴 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해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번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X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라고 해야죠. 4번 X. 5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일타 대감 선해손이라고 해서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의 매수인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걸 1년 내에 하라. 기산점이 2개.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특히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선의 매수인의 경우 틀린 지문으로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왔지 5번?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X. 계약을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언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옳은 것은 2번.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주민등록 신고 이거 제가 언제 효력 생긴다 그랬어요? 수리한 때. 공무원이 수리한 때. 1번 X. 자 2번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새롭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해요.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주택이 경매되면. 즉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해.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 3번 X.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4번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뭘 갖추면 된다? 대항 요건.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인도 및 주민등록하면 돼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가 아니라 인도 및 주민등록 즉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죠. 주택이 대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 경매 대금뿐만 아니라 대지의 경매 대가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X. 옳은 거 2번. 76번 집합건물의 수요 및 권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언제 성립해요? 구분행위가 있을 때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분양공고했을 때 그럼 그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는 분양공고 자체가 구분행위라고 그랬고요. 이때 등기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각각의 부분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축한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이 언제 성립하는가? 신축한 자의 구분행위가 있을 때. 등기라든가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이 아니라 구분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2번이 틀렸죠? 이것 갖고도 지금 이의신청하고 복수정답 분분한데요. 간단한 거예요. 공용부분 사용. 조심하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용도에 따라요.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은 뭐라고요? 용도에 따라.
민법상 공유물 사용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그러나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이거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2번처럼 틀린 지문으로. 답은 2번입니다. 3번 공용부분 시효취득 대상 안 되고요. 4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5번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가 원칙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77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적용범위 소비대차 채권이나 준소비대차 채권을 담보할 목적의 경우면 적용된다 그랬어요.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유류대금 채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1번 X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가 무슨 뜻이에요? 청산금이 없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라는 말을 가담법에서 정해진 소정, 가담법에 정해진 이걸 가담법 소정, 가담법 그냥 가담법에 정해져 있는 청산 절차, 적법 절차를 거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산 절차라는 게 뭐예요? 청산 절차가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라는 말은 변제기 후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으니까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달이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본등기를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의 대법원 판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없는 경우에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라는 말은 풀었으면 적법하게 통지하고 2월이란 청산기간 지나고 적법하게 본등기까지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과실수취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3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하는 방법이 2개, 임의경매하고 귀속청산하고 가등기 담보법상 처분청산은 절대로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3번 X. 4번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인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변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5번은 후순위 권리자 경매권 있죠. 뭐예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도 X. 옳은 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2번입니다.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선생분들이 어떤 분이 이걸 자세히 나눴더라고요. 경우의 수를. 이의 신청해서 받아들여주면 참 다행입니다. 네, 안 받아들여줄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 이게 있어요. 일단 이의 신청을 해 놓으셨다면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죠.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78번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을과 명의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고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 자, 계약 명의 신탁이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례 형태로 2가지 중에 하나 중간 생략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돈도 줘요. 매수자금. 그리고 을이 병과 계약을 해요. 자, 이때 이름을 빌린 신탁자가 있고요. 빌려준 수탁자가 있어요. 얘가 매수인. 그 다음에 얘가 선의. 등기 넘겨줬다. 법률관계 나왔죠. 약정 무효. 병이 선이기 때문에 계약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는 누구? 을. 따라서 1번 X토지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을이다. 병이 선이기 때문에 병이 악의라면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무효. 을은 이것만 돌려주면 돼요. 팔은 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무효.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에 갑이 정하고 또다시 명의신 약정을 하고 을에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넘겼어. 무효. 따라서 정은 소유권을 지급할 수 없다. 왜? 얘가 소유자라니까요. 얘가 을이. 따라서 한 번 더 X.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 상관없어요. 요 둘 사이가 법률혼 배우자이거나 종교단체 요런 경우에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갑과 을이 부자지간이다. 그냥 부실법 적용됩니다. 약정 무효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4번 X. 5번 만약 을과 명의상 사실을 아는 병. 예. 을과의 명의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갑에게 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산적이 있는 데다. 무슨 뜻이냐면 병이 을이 수탁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매수인이 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라는 그런 묵시적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고 우리 판례와 마치 갑병이 매매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다. 즉 중간 생략 명의 신탁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5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5번을 몰라도 돼요. 1, 2, 3, 4번이 다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만약 을과 명의상 사실을 아는 병이 을과 병이 얘가 악의예요. 악인데 계약을 하면서 효과는 직접 갑에게 귀속시키기로. 그럼 얘는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대리인.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심하게는. 갑이 을한테 돈을 주면서 병한테 사와라. 근데 을과 병이 합의해서 얘에게 귀속시킬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럼 얘는 수탁자이면서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자. 즉 얘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탁자와 매매 계약이 있는 거니까 계약 명의 신탁, 즉 등기 명의 신탁으로 보게 됩니다. 판례가.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79번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문제 1. 소유권 이외 부동산 물권의 명의 신탁도 부실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컨대 지상권자 을이 자신이 아닌 병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해놓은 경우 이것도 부실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1번 X.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이거 뭐예요? 양도담보. 이런 경우에는 부실법 적용 안 되죠.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등기. 부실법이 아예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 X. 이러이러한 약정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지금 이 신청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명의상 약정이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면 이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신탁자나 수탁자에게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따위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을 이 신청을 이게 꼭 무효인 명의상 약정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만약 명의상 약정이 유효하다면 해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번도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 신청들을 하셨어요.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문제 자체가 부실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제한이 가해져 있어요. 문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받아주면 이 신청을 근거가 이렇게 될 거예요. 법에서 부실법을 물어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실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라면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없다가 옳은 지문이 됩니다. 3번.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뭐죠?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에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임의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신탁자에게 임의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요거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등기로 유효다 그랬었죠?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등기로 유효다. 4번 X. 그 다음에 5번 부실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명의상 약정 무효고요.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 법에서는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또 하나가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선, 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명의상적 약정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되죠.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요 80번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 권리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복잡하다 그랬어요. 조문 자체가. 그래서 복잡한 조문은 안 나오고 숫자 관련될 게 나올 거다. 숫자 관련된 게 나올 거다.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고, 만약에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요거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조심하셔야 했어요. 3년이라는 기간하고 언제부터 3년이냐?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그래서 마무리할 때 제가 요 3년 외우시고요. 기산점까지 외워주세요. 그랬었어요. 그게 80번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환송으로 소멸한다. 올해 요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것들이. 그렇죠? 권리금 조항관련해서 복잡한 것들은 올해 나오기 어렵고 숫자 나온다고 제가 외워달라 그랬었습니다. 맞추셨겠죠? 이런 것들. 아싸! 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올해 26회 기출됐던 문제들을 2시간에 걸쳐서 40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요것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는 건 뭐 아주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 한 2-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조금 업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공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빡세게 공부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쉬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나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또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제가 쉬운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늘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강의만 잘 들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저 자식은 나는 어렵게 봤는데 왜 이렇게 쉽다고 하는 거야. 저 자식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나온다. 수업만 열심히 듣고 복습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나온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 시험을 대비하라는 취지에서 해설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드렸고요. 자, 새롭게 도전하거나 또는 한번 실패했던 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학원이나 이런 강의 진도를 따라서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면 내년에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